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팁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제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면접관의 눈에 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포트폴리오의 어, 구성할 때의 요소를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내가 지원할 프로젝트의 정보를 보고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 내용에는 내가 지원할 프로젝트가 선택되는 요소는 이렇게 스타일, 장르, 카메라,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해당되는 내용은 보통 우리가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펙트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어, 정하는 핵심 요소가 이 게임풍과 그 게임풍에서 보여지는 쉐이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쉐이더라는, 그러니까 게임을 봤을 때 어떤 재질로 구성되는지 참 구체적으로 그 단편적인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게임풍이라는 게 꼭 그 그래픽의 어떤 쉐이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루엣, 그리고 배경과 캐릭터의 조화, 그리고 게임 전체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 이런 걸 모두 다 게임풍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스타일과 장르가 섞여서 이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해요. 장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성장형 MMORPG, 한국에서는 성장형 MMORPG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닌 뭐 슈팅 액션이나 뭐 아니면 시뮬레이션, 뭐 퍼즐 게임도 있겠죠. 종류는 굉장히, 장르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장르의 기준은 현실성이 있는 거죠. 내가 취업을 해서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가 잘 운영이 되고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금력이 많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려면 아무래도 성장형 RPG가 좋겠죠. 혹은 그 시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좋겠죠. 그래야 리소스가 많이 투입된다는 거는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그 얘기는 자금이 많다는 얘기고, 파트당 인원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파트별로 인원이 많다면 그만큼 일거리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스킬 이펙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장형 MMORPG에서 슈팅 액션으로 가기는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슈팅 액션만 하다가 성장형 MMORPG로 이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포트폴리오 구성, 내가 실무에서 했던 것들을 시간을 다 뺏기니라 따로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카메라 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을 내가 선택하기 위한, 위의 스타일과 장르는 어, 프로젝트의 정보를 봤을 때 선택하기 위한 내용이고, 이 카메라 뷰는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의 이 정보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내가 이펙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장르가 철권같이 1대1 대전 액션 게임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뷰가 어, 내 발짓, 내 손짓 하나에 상대방이 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가 보이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파티클 같은 경우가 하나하나가 화면을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커요. 파티클의 부하 중 하나가 개수도 중요하지만 화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픽셀 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최적화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원거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명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그 이펙트가 아름다운 이펙트라기보다 오히려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범위를 때리는 기호화된 이펙트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크래프트 2 아니면 롤 같은 장르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은 기호화된 이펙트를 만들어야겠죠. 멀리서도 그 배경과 전투가 막 여러 명 뒤섞인 곳에서도 내 이펙트가 잘 보여야 되는 기호화된 이펙트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고 내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이 카메라 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펙트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정될 수도 있고, 고정되면 고정된 대로 최적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성장형 MMORP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뷰,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뷰니까 모든 각도에서도 다 잘 보여야 되는, 3D 오브젝트 같이 다 잘 보여야 되는 이펙트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고려 사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에 나는 들어갈 거고 현실적인 대안이 선택지도 있지만 거기에서 여기까지 선택지가 됐다면,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원할 프로젝트가 정보가 내가 어느 정도 공고에 대해서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지인이 있어서 알 수 있거나라는 상황이 되겠죠. 모르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걸 예상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내가 지원할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보를 모르겠고 얼추 구인란에 있는 문구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아는 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위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번 볼게요. 그 현실적인 내용, 시장의 내용, 프로젝트의 정보 선택을 할 그 내가 지원할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장르에, 어떤 장르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있는지 고객한테. 이건 2021년 모바일 게임 시장의 내용이에요. 21년에 나왔던 2020년도에 한 해의 순위별 거래액, 그리고 카테고리, 그러니까 장르별 거래액 점유율 표시죠. 보다시피 그러니까 RPG 요소가 담긴 게임 내용이 거의 뭐 70%에 육박하죠. 그 다음에 전략, 뭐 어드벤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이긴 하지만 PC도 여기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한국에서 돈벌이 대세가 MMORPG죠. 이 상황은 거의 뭐 1세대, 그러니까 1.5에서 2세대부터 굉장히 유행했죠.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그러니까 가면서도 개발에 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게임 회사가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그중에 한두 개만 성공을 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많이 성공을 했지만 레드오션이 되어도 아직까지도 돈벌이 대세.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아트 리소스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게임 개발비가 막 500억 들어간다 치면 거기에 90%가 다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고급 인력이 모여요. 배울 만한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다양한 스킬 이펙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펙트 경력 시각에서도 언리얼 엔진에서 롤플레잉 게임을 선택하는 게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게임 판세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겠지만 뭐 시뮬레이션이 60%를 뭐 차지한다든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판세가 뒤흔들리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롤플레잉으로 계속 간다. 자, 우리가 그리고 게임 스타일을 봐야 되잖아요. 게임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이분법으로 예전부터 자주 봤던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게임 유저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캐주얼 스타일의 카툰 렌더링 스타일. 요거는 실사에 가까운 현실과 가까운 렌더링. 우리가 이제 이런 비주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더 이런 아케이드 카툰 렌더링 풍이 더 마음에 들어. 나는 이런 MMORPG의 현실 기반으로 만드는 내용이 훨씬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선호한 내용이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고요. 그 내용이 선택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 카툰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투톤 대부분 만화적 예전부터 카툰에서 많이 표현됐던 투톤 렌더링이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드로잉도 텍스처 드로잉 자체도 이런 형태에 맞춰서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사실 이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우리가 카툰 렌더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거를 리얼 카툰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지어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이펙트의 렌더링을 보세요. 이 쉐이더를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라이팅 환경에서 어울리는 쉐이더를 쓴 내용이에요. 그쵸? 이 캐릭터의 내용과 이펙트의 내용이 괴리감이 있지만 이 실루엣으로 그런 캐주얼함을 잡아낸 거예요. 이 옷이나 신발이나 얼굴들을 보면은 훨씬 리얼하죠. 이런 투톤보다 훨씬 리얼하면서도 라이팅의 환경에 부합하는 PBR에 부합하는 내용에 담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액션감에 어, 캐주얼감을 느끼죠. 이거는 던파 이제 후속작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보다 3D 월드에 어울리는 렌더링에서 이 컷 실루엣으로 캐주얼을 잡아내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캐주얼 스타일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옛날처럼 투톤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캐주얼을 표현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예 진짜 카툰 렌더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리얼한 형태로 갈 건지 이펙트의 제작 방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선택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펙터 입장에서 선택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표현하는 제작 내용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캐주얼하다고 흥행을 안 해. 극실사이기 때문에 흥행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스타일과 흥행은 별개다. 오히려 장르에 더 가깝죠. 흥행은. 자, 흥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취업 준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력자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게 있죠. 한 번, 두 번 게임 오픈에 실패하다 보면은 야, 이게 게임 시스템과 운영이 제대로 돼야 흥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운의 게임 A1, 어센트 1은 뭐 캐릭터 모델, 배경, 이펙트 뭐 하나 뜯어보면 빠지는 게 없어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훌륭한 게임이었어요. 아트 리소스가. 그런데 게임 시스템 자체가 이런 롤과 대결하는 구도, 그렇죠? 롤을 사용하는 AOS 내용이고, 그리고 게임 운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운영하기도 전에 접히긴 했지만,
이 게임뿐만 아니라 분명히 아트 리소스는 너무나 훌륭한데 기획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이 받쳐지지 않아서 망하는 케이스가 90%입니다. 90%. 반대로 솔직히 롤의 아트 리소스는 처참합니다. 거의 뭐 모바일 수준이에요. 지금은 많이 좀 나아진 거죠. 초창기 때 베타 테스트 보면 허걱합니다. 채도가 너무 높고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고, 하지만 흥행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한 흥행을 했죠. 그래서 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트 리소스 위에서 스타일 선택은 아트에 대한 영역이고, 내가 선택한 그 아트의 영역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더 잘 될 건지 이 프로젝트가 안 될 건지는 비례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장르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최첨단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이제는 거의 뭐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훌륭한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50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5 막 이런 진짜 문양 같은 게 노멀이 아니라 실제로 모델링된 내용이죠. 나나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심미성을 자극해서 아름답다라는, 그 아트 개발자라면 난 이건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자극을 할 수 있죠. 이 실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만큼의 이 실사 내용에 내가 프로젝트에 하고 싶고 이게 발탁이 되려면 이런 내용, 배경의 내용, 대기의 표현, PBR, 실사 표현에 대한 이런 렌더링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펙트 표현도 실사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은 실제로 뭐 햇빛이라든지 대기에서 주는 색상이 이펙트에도 묻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상식을. 자, 캐주얼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언리얼 4 이후에 PBR 렌더링이 진행되면서 실사 기반의 렌더링이, 그러니까 라이팅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라이팅의 요소도 다 알아야 돼요. 캐주얼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캐주얼이 이렇습니다. 색상과 실루엣을 멀리서 봤을 때 이게 확 익히는 기호화된 캐주얼로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뜯어보면 라이팅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다 이 바느질 재질이 다 살아 있잖아요. 이 배경 내용 라이트 레인이 다 살아 있어요. 그거를 크게 재질 내용이 디테일하지만 큰 아웃라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잡아서 캐주얼로 표현을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게 이렇게 정말 투톤이라고 하지만 이 레벨에서 라이팅 환경과 그리고 캐릭터가 쏘는 빛,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갈 수 있게 이 더스트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캐주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루엣이 된 이게 안쪽으로 다 비슷한 색상으로 표현되는 이 단순한 이펙트는 많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캐주얼을 선택하더라도 이 PBR, 그러니까 언리얼 4의 환경의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도 이걸 되게 여러분들도 되게 감명 깊게 봤을 텐데, 펄어비스에서 개발 중인 도깨비라는 게임이죠. 자,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실사라고, 사진이라고 할 정도의 극실사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쵸? 대기 표현도 그렇고. 그렇지만 캐릭터를 봤을 때 굉장한 캐주얼감이 느껴지죠. 얘 내용도 하나하나 모자만 뜯어보면 리얼해요. 이 모자 뜯어가지고 검은 사막에 넣어도 리얼하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캐릭터의 비율로 표현을 한 거죠. 캐릭터의 비율로
이런 귀여운 캐주얼풍을 실루엣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색상, 딱 나눠지는 색상. 하지만 여기에 표현되는 쉐이더, 렌더링 상황은 정말 PBR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 기반에서 입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털 같은 거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이런 배경은 굉장히 정말 사진 같은 배경에 얘네들을 표현시켰단 말이죠. 이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얘네가 라이팅 기반의 렌더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모션과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어울린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내가 나는 캐주얼 카툰 이펙트를 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극실사 이펙트를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스타일의 이펙트를 하고 있어 라는 대답에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연기 이펙트를 넣는다고 해요. 이 배경에. 과연 캐주얼한 이펙트에 여기를 넣는다고 어울릴까요? 반대로 얘가 쏘는 스킬에 극실사의 스파크 튀는 느낌을 넣었어요. 어울릴까요? 이건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이펙트가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이제 판명되는 게 전체적인 앞서 말한 게임풍이라는 거죠. 내 이 게임풍에서 이게 허락이 될까? 라는 거를 이 전체적인 쉐이더의 구성과 이 게임풍을 보고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예전처럼 카툰 렌더링으로 딱 나눠지거나 극실사 렌더링으로 딱 아트 스타일 나눠서 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기반의 표현의 발전됨에 대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자, 앞서 얘기한 것들을 다 진행을 했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를 말을 했고 선택을 했으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기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인공 캐릭터 스킬급으로 최소 6개 이상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의 스킬 이펙트의 런닝타임, 기승전결이 잘 보여야 돼요. 5초 내외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도가 안정된 구도에서 다른 구도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펙트가 극도화되는 구도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고정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 막연한 그 카메라 패닝이나 애니메이션을 줘서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스킬 내용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컷신, 그러니까 게임 진행 중에 보스가 등장하는 연출씬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카메라 무빙이 많아도 상관이 없겠죠. 내가 게임하는 동안에 그 컨트롤하는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카메라는 고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정된 안정된 뷰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수 채우기로 넣은 애매한 이펙트는 안 넣는 게 나아요. 바로 감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애매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 경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 공격자와 시전자가 있고 그 사이를 스킬 이펙트가 채워주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한 파티클 이펙트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티클 이펙트가 광화 이펙트라고 해서 8개만 이렇게 화면에 배치해서 보여주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짜리 그것도 짧게 2, 3초 만에 딱 띡띡 사라지는 애매한 이펙트들, 그리고 기승전결이 없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애매한 이펙트들, 내가 봐도 애매한 이펙트들,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넣은 이펙트는 그냥 과감하게 빼세요. 그거는 내가 진짜 신경 쓰고 공들여서 만든 이펙트들을 감점시키는 행위예요. 그것도. 자, 이거는 이제 기본 60프레임 이상, 그리고 풀 HD 이상, 1920, 1080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포트폴리오 내용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풀 HD 60프레임 이상 좋은 화질로 한 것들은 시선을 확 뺏겨요. 그냥 그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는 포트폴리오 한 10초 보고 꺼요. 대부분 그래요. 10초 보고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질이 좋으면 끝까지 다 봐요. 그리고 총 런닝타임이 기준이 한 1분 30초가 내외가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나는 막 10개, 20개씩 있어, 내용이. 그러면 그래도 2분 내외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분 30초 채우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은 이렇게 맞추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내용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파를 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길잖아요. 막 끝까지 막 가니까. 그러니까 그 긴 내용을 잘 안정되게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도는 이 에너지파를 잘 볼 수 있는 구도고요. 이 구도는 공격자와 시전자가 맞는,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는 잘 보이는 구도예요. 여기서 잘 보이는 구도는 추천드리는 구도는 쿼터뷰예요, 쿼터뷰. 쿼터뷰가 사람이 이렇게 내려봤을 때 그 땅이 보이는 배경 위에서 캐릭터들을 안정되게 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좋은 레퍼런스를 소개를 드릴게요. 자, 높은 화질, 그리고 배경이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돼요. 꾸미면 좋은데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다 꾸미지 않을 거면 그냥 차라리 다 빼서 이렇게 포커싱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쿼터뷰로 안정된 구도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 스킬 내용이 잘 볼 수 있는 구도를 한번 더 보여주는 게 좋죠. 이렇게 2번 정도, 5초 정도 보여주고 5초 정도 보여주는 거죠. 자, 저 레퍼런스 예제는 1기에 장학생이 되신 김경기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장학생을 뽑는 기준 자체가, 이 장학생 뽑힌 사람은 그래도 포트폴리오로 내가 면접관으로 봤을 때 합격에 가깝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들의 레퍼런스를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질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이렇게 만들려면 높은 화질의 큰 풀 HD 이상의 화질을 유지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백뷰에서 보죠. 백뷰. 기본. 캐릭터 등 뒤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서 레벨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던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시퀀스에서 직접 배치를 해서 파티클하고 캐릭터를 배치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시퀀서로 녹화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쓰면 돼요. 자, 이걸 잘 살펴보세요. 이 마찬가지로 이 영역 안에서 퍼지는 상태 이상, 그러니까 아군한테 좋은 상태 이상을 주기 위한 배치를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잘 하셨어요. 캐릭터도 다른 걸 썼고, 이 파티클도 자기가 재구성해서 제가 알려준 내용과 다르게 재구성해서 창작을 하셨어요. 캐릭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번개를 때려서 공격하니까 아파 보이죠. 근데 이 공격력이 희미해지고 때렸는데 바닥이 이렇게 피드백이 확 터지지 않고 살짝 터지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터트린 다음에 MI 효과가 달리 된다. 예제, 그러니까 아군들을 배치를 해서 상태 이상을 넣어줬죠. 이것도 참 좋은 예입니다.
자, 자신의 아이디어 구성으로 제가 알려드린 내용 아니면 다른 데에서 봤던 레퍼런스 튜토리얼을 자신의 아이디어 구성으로 재창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분은 산기의 권준호님인데요. 플레이 타입 형태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레퍼런스를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분의 이제 장점이 제가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한 이유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재창작한 부분을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사체 자체도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해서 맞추는 기승전결을 잘 보여주셨고, 이거는 이제 자신이 창작한 내용을 넣었는데 그동안 강의에서 활용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스킬을 만들었고, 이것도 재창작을 해서 구체를 모아서 발사하는 아주 재밌는 스킬 아이디어로 구성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잘 보이지만 공격자와 피격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최대의 화면을 잡고 보여주고 있죠. 이 기준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 앞에서 모이는 어떤 구체, 에너지 구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자, 이분은 사기의 도건우님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잘한 게 같은 내용,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배웠더라도 그 내용을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시 이펙트 같은 경우에 그냥 대시만 할 수 있는데 어떤 스테이지를 달려가면서 스테이지를 부셔가면서 내용을 꾸며봤고요. 그리고 이 토네이도 이펙트도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가 굉장히 잘 쓸리는 형태로 레벨 배경을 배치를 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도보다는 이 컨텐츠 내용을 잘 구성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중 레이저포의 스킬을 레이저가 아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삼지창이 발사되는 예를 들어서 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검신의 컨셉으로 잡는다면 그런 형태로 자기만의 컨셉을 달리 잡아서 설정을 해서 제대로 응용을 하신 경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장학생 후보로 선정을 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분도 사기의 이동원님인데요. 이동원님이 잘하신 게 레벨의 재구성을 잘했고 그리고 배운 내용에서 확장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레벨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포스트업 스캔하는 그 내용을 주변이 이렇게 불이 전역으로 퍼지는 내용을 이제 넣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스킬 내용을 재구성했고 레벨을 전혀 새로운 레벨로 재구성을 했죠.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포트폴리오로 동원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같은 토네이도지만 4개로 약간 나선형으로 나가는 내 주변에서 나선형으로 가는 궁극기 같은 스킬로 확장을 하셨어요. 그 스킬 내용을 확장을 했더니 이거 자체도 너무 잘 하신 게 이제 중심이 되는 토네이도를 강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4개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 스킬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원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로봇 캐릭터를 이용해서 레이저, 그러니까 강의 내용의 레이저 구성에 맞는 내용을 확장을 하셨어요. 이제 직선으로 가거나 S자로 가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아크형으로 쭉, 그러니까 이 캐릭터 액션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신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예요.
이 동호님의 레퍼런스도 꼭 참고를 하셔서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의 내용을 가져가서 내 방식으로 재창작하는 양식과 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1차 서류 포트폴리오를 넣었는데 1차 탈락이 되었을 때, 자, 다시 도전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탈락을 했는지를 너무 궁금한데 못 물어보겠잖아요, 사실. 제가 면접관으로 있을 때, 한 분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탈락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고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건방지네. 포폴도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메일까지 보내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문의 피드백을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오면 저는 100이면 100 다 피드백을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이 사람은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겠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립니다. 자, 피드백을 반드시 받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메일이 올 겁니다. 여러 시선의 면접관을 알 수 있겠죠. 동시에 2군데 이상 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봤지만 마음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찔러보고 싶죠. 어디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본심은 대형 게임 회사 그리고 잘 나가는 게임 회사 정말 좋은 프로젝트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동시에 여러 군데를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작은 프로젝트부터 정말 큰 프로젝트까지 생각보다 어깨가 좁아요. 그 탈락 소식이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를 조사하기 위해서 탈락한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말 베스트 2군데, 많으면 3군데, 그러니까 2군데 이상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2군데 이상 넣어봐야 내가 원하는 데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1개, 2개 보강 후에 다시 지원하는 방법 있잖아요. 내가 1차 탈락을 했어. 그런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나는 빨리 취업하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데 1-2개 보강한 다음에 바로 또 넣어. 근데 이렇게 1개, 2개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바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받아보면 앞에 게 다 똑같은데 1-2개, 2개가 붙었어. 근데 또 넣었어. 바로 탈락이에요. 그 퀄리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높아져도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쵸? 점진적으로 그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막 한 10개면 5개 이상이 바뀌어서 이제 뭐 지원한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죠.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 수정해서 올리거나 그 방법이 좋아요. 근데 1-2개만 보강한 다음에 똑같은 포트폴리오에 붙여서 절대로 바로 지원하지 마세요. 바로 탈락합니다. 자, 면접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요소를 보냐면 당연히 이펙트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펙트의 기승전결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넣잖아요. 뭐 카메라가
계속 팬이 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확대 축소된다거나 너무 많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사운드도 넣는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넣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요소를 이펙트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넣어봐야 면접관의 시선에서는 그게 다 보여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어지럽구나. 오히려 이게 잘못 쓰면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거든요. 카메라 패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요소보다 제가 카메라를 고정하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고정해서 내가 순전히 내 이펙트 스킬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이펙트 스킬로 정명승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업계는 좁아요. 하나 건너 전화 때리면 그냥 바로 레퍼런스 조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이펙트 스킬, 그만큼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퍼런스 조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전화를 해봐요. 자기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을 해서. 아니면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불화가 잦았다. 되게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 이펙트 실력을 좋은데 이건 어떻다라는 그 인성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얘 여기도 좋고 저기도 놓고 똑같은 건 넣었던데, 아니면 다른 사람 포트폴리오 가져다 썼던데,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업계는 좁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 군데 이상 막 동시에 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업계는 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펙트 스킬 정명승부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희망 연봉을 적어 쓰는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업계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 얘기는 그냥 좀 겸손하게 제일 마지막에 미루거나 아니면 그 회사 테이블에 맞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취지가 있다면 한번 쇼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취업을 우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면접 과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면접 과제. 그러니까 면접 뭐 1차 포트폴리오 합격했는데 와서 이제 2차를 봤는데 과제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모든 면접자에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애매한 면접자에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면접자에게 내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과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겠죠. 과제는 무조건 하세요. 그 두 가지 상황에서도 과제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애매한 면접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 근데 개수가 적어. 예를 들어서 막 6개 이하야. 좀 애매한데? 막 4개, 3개 이렇게 놨어.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과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포트폴리오 개수는 많은데 이 퀄리티가 들쑥날쑥해. 막 엄청 들쑥날쑥해. 그리고 실제 면접을 봤더니 대답도 들쑥날쑥해. 그러면 과제를 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면접자 시선에서는 면접 과제를 내주는 내용에서 만약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한 장 던져놓고 이렇게 해와라. 아니면 막 구두로 막 설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제가 꼭 하는데 중간에 메일을 한번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분명히 이거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긴장해서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과제를 해온 거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저한테 계속 메일 주세요. 과제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컨셉에 대해서, 아니면 뭐 구도나 이런 거 어떻게 해가 되는지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물어보는 분들은 그 과제에 부합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과제가 나오면 과제는 무조건 해라. 이 과제를 안 한다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는 경력자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무슨 이 경력에 무슨 과제를 해. 아직까지도 시대 흐름을 잘 모르는 얘기죠. 저도 지금 뭐 십수년 경력이 있지만 과제를 합니다. 내면 합니다.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봤고,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갖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탈락으로 가는 길. 제일 빠른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탈락으로 갑니다. 자, 이펙터도 요즘에 이게 자기 스타일이 브랜드가 아닌 상황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쵸?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이펙터는 자기 스타일이 곧 브랜드예요. 내 스타일 이펙트가 내 브랜드죠. 자기 이름이잖아요. 근데 강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그 자체도 따라가는 게 버거워서 그대로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예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포트폴리오가 제가 그 강의 홍보를 위해서 올린 영상들이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텍스처도. 왜 똑같죠? 왜냐하면 내가 텍스처 내용도 알려드리고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그걸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방법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이거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상황이 있으면 자기 자신도 탈락으로 가지만 그 같이 배웠던 사람들을 다 탈락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 같은 포트폴리오가 여러 명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도 평가하다가 확 떨어지겠죠. 야, 이거는 뭐 강의를 그냥 카피한 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평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포트폴리오 실력을 보여주려면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응용하는 거. 그러니까 배운 것을 작은 응용부터 하는 게 실력을 올리는 시작이고 그게 자기만의 포폴을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강의 내용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행위를 하면 그대로 내는 거는 나도 죽고 같이 배운 동기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탈락을 했거나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거를 그 부분만 빠르게 고쳐서 낼수록 탈락률이 상승하죠. 그렇죠? 빠르게 낼수록 빠르게 탈락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그래요. 이거는 단어로는 쉬운데 이게 체감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실제로. 에셋도 구성할 때 레벨 에셋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사운드 그런 것도 캐릭터 에셋을 구성할 때 다른 포폴에서 보지 못한 내용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돼요. 에셋을 사세요, 그냥. 10,000원, 20,000원이면 사니까. 아니면 달마다 무료 에셋이 나오니까 에셋을 사거나 아니면 좀 재구성해서 다른 포폴에서 보지 못한 내용일수록 합격률이 높아지죠. 시선을 뺏기니까. 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강 내용은 플레이를 위한 기준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우리가 실제 게임 플레이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 작업에서 더 확실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바닥에 발자체가 부딪혔을 때 나오는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몬스터에 맞았을 때 이펙트를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열포 이펙트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에 적합한 작업에 적합한 확실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펙트 액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시퀀서에서 작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가 이펙트 벡터가 사라지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주의하셔서 레벨의 카메라만 설치해서 플레이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레퍼런스 보여준 3기 권준호님의 내용인데 그 예로 아주 적합하죠. 지금 일부러 사운드는 줄였습니다. 게임 플레이 형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주 잘 살린 예예요. 실제로 컨트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컷과 컷이 끊어지지 않고 실제로 내가 만든 거를 액션 키로 다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카메라도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왜냐면 그 시나리오대로 다 연출을 해야 되고 액션 키도 그만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게 어렵다면 중간중간 한두 개씩 끊어서 가도 상관없어요. 꼭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쿼터뷰에서 내가 진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보여주는 게 제가 강의한 내용을 실제로 잘 활용한 예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넣는 게 여태 나온 그 시퀀스에서 보여지는 고정된 그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선을 확 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다 효과를 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시퀀스로 연출된 퍼폴도 좋은 구도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섞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된 연출, 이제 시퀀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녹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는 뭐 시퀀서로 해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벨 카메라를 설치해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도의 장점인 시퀀서 연출 혹은 레벨 카메라를 설치해서 포포를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플레이를 보여주는 기분, 이걸 이제 플레이와 시퀀서를 반반 섞는 거죠. 비율 구성은 50대 50이 좋을 거고 적어도 플레이 타입이 50은 최저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포폴라하고는 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여유가 된다면 작업 과정, 뭐 블루프린트의 작업 과정이라든지 최적화의 작업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다른 포트폴리오 면접자들보다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컨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탈락했거나 아니면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때 컨펌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재구성할지 피드백이 있어야 그걸 구성을 하는데 내가 보는 시선보다는 여러 명이 본 시선으로 구성을 하는 게 다방면으로 좋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좋으려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수강생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주변 지인이라도 꼭 자기가 편한 사람이라도 컨펌을 꼭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컨펌을 안 거치고 자기가 완성해서 내는 경우는 탈락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더라도 뭐 이펙터가 아니더라도 컨펌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경력자일수록 수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2번, 3번, 4번 만지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의 중요성은 이 수정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빌드업이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포트폴리오 퀄리티는 수정할수록 좋아지는데 반드시 본인의 컨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피드백 내용이 조금 전체적으로 애매해. 이거 뭐 캐릭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애매해. 그러면 아깝더라도 다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막 엿가락처럼 그 작업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막 3일, 4일 늘어나. 근데 개선이 30%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 때 확실해집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기승전결이 잘 안 보이면 아깝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자기 실력과 포트폴리오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기수더라도 포트폴리오는 제가 계속 컨펌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1차 탈락을 했다고 자신감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봐드리고 피드백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취업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다는 건 저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번 읽고 뭐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만들 때 좀 애매할 때 한 번씩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